반갑습니다. 한국경제정보학회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 중의 일부로 지난 1월 18일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 토론에 이어서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관한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동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재직 중인 서창갑 교수입니다. 현재 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경제정보학회의 지혜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 정부 디지털 정책 조직 개편 및 주제 완화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새 정부 디지털 정책 조직은 어떻게 조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이신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관련된 세미나를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지방선거 관련돼서 세 번째 또 디지털 정책 세미나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 정부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모으고 또 주요 의사결정자분들에게 저희들 전문적인 식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강성주 본부장님 어려운 또 바쁜 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회자님, 토론자님 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발표해 주실 강성주 지금 현재清華大 교수님으로 나오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성주라고 합니다.清華대학은 방문학자로 아직까지 사실은 코로나 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캠프에 잠시 올 초부터 좀 몸을 담은 그런 어떤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훌륭하신 분들, 우리 특히 양희동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서창각 우리 사회를 봐주신 교수님, 그다음에 김용진 교수님,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아직은 막판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세 분 중에 아주대 이주연 교수님께서 지금 목록이 안 보이시는데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토론회 정이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성 충북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성주 본부장님. 보내주신 줄 잘 봤고요. 사실 제가 좀 문외한인 분야라서 많이 배운다는 입장에 좀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주대 이주연 교수님께서 접속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재준 국장님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발표자께서는 40분 내로 발표해 주시고 전문 토론자께서는 10분 내로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에 대한 답변은 모든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일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인 저도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겠지만 토론자들께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 내용을 구분하여서 토론이 끝난 부분에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과 발표자 토론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여 전체 90분 내에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은 제가 강 본부장님 자료를 사전에 보았는데 쉽지 않구나. 이해가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가급적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이 자료가 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좀 풀어주셨으면 발표자님과 토론자님 모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초안을 보내드린 내용을 조금은 아마 보시다가 보면 여기 좀 달라졌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크게 90% 이상은 똑같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회장님이나 말씀 주셨지만 1월 달에 한번 회의를 했다는데 잘은 모르겠고요. 오늘이 아마 두 번째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지금 이제 변화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 민간이든 기업 쪽이든 뭐 공공 쪽이든 간에 이런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특히 한국같이 작은 나라는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해야 기업의 생존 또는 어떤 이 정부는 국가 전체의 나름대로 어떤 우위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 이상 가고 있는데 그런 불행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어떤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날 이제 당선이 됐고 5월 11월 취임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부 쪽의 변화가 다양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가버넌스 분야의 오늘은 주제라서 어떻게 가버넌스 변화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뭐 제가 짧지만 뭐 그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론이 길고요. 뭐 여러 가지 이 가버넌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요 장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MIS 쪽에서 제가 MS 포털러나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리서치나 잠깐 잡음이 들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밖에 이 환기 때문에 아까 코로나 말씀에 창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클락션 소리나 뭐 그런 소리는 아무튼 가버넌스 분야는 뭐 다양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자의 영역에서 봤을 때 다양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퍼블릭 사이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국가의 어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디지털 IT 예산 전체 600조 중에 우리 지금 IT 쪽에는 대체로 지금 한 50조가 아니라 5조, 6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적은데 예산, 인력, 기술, 뭐 법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직 외에도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 책에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직 부처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부처 안에 직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를 어떤 운용하는 리더십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나 절차 뭐 이렇게 프로세스나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가트너나 맥킨지나 뭐 여러 가지 액센추어나 그다음에 뭐 슬로운 비즈니스 스쿨이나 왓슨이나 국내에서도 뭐 서강대나 지금 뭐 동명대나 다 많은 어떤 아카데미아 코비시나 ISO나 ITRL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리 어떤 리서치 그룹에서도 단순한 조직 개편, 조직 구조 바꾸는 것 외에 어떤 다양한 측면의 나름대로 어떤 역할 이런 것을 가버넌스에 넣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대체로 코비드 5.0 중심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 전략적 연계, 지금 정책 목표, 국가 정책,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 이걸 강조를 하세요. 이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뭐 원래 이 목표나 비전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전략을 어떻게 개별 부처의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치를 어떻게 실현 현장에서 전달해서 나름대로 기업이든 뭐 여러 가지 요즘 NFT나 메타나 다양한 기술 변화가 있는데 그런 수단을 써서 국민 서비스를 제기될 수 있는 세 번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앞에서 말한 자원, 사람,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성과, 평가를, 국정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대체로 가버넌스 얘기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IT, 디지털과 같은 분야와 IT가 아닌 여러 가지 헬스든 뭐 교육이든 여러 가지 어떤 이 분야와의 어떤 간극, 디퍼런스를 좁혀주고 이걸 통해서 뭐 지금 이제 이게 0.7% 25만 명 이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통합이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을 통합할 거냐?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글로벌 위기인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 지금 작년에 3%, 올해 이상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저성장 기조 하에서 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 초기에 필수적으로 가버넌스는 제정이 돼야 된다. 지금 뭐 당장 사실은 인수위에서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6월 1일 이후로 지금 미뤄놨지 않습니까? 원래 인수위에서 이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저도 버전을 하나, 두 개는 봤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여야 간에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장관들 그제 8명 광정동 장관이 장관이 이제 후보죠. 임명이 된 걸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건 작년에 우리 국민의힘 나름대로 차기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권양원 교수가 나름대로 얘기했던 자료를 옮겨왔는데 조직 자체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기능 중심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고객들, 중소기업, 뭐 청소년, 여성, 가족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추가되면서 조직 자체가 진화하는 두 번째 이렇게 가버넌스 변화의 원인은 사회의 변화는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뭔가 변화, 지금 뭐 코로나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법도 바뀌고 예산, 인력, 이게 투입, 처리, 산출, 이 시스템 모델을 썼는데 제가 OECD 있을 때도 보면 이 각 부처, 각 OECD 35개 회원국의 정부 평가를 투입, 공무 숫자가 몇 명이냐, 예산은 얼마냐, 나름대로 이 법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처리는 주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기구, 조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 마지막으로 성과는 교육, 헬스, 그리고 주요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를 제가 정보문 평가를 해봤는데 아무튼 새로운 뭔가 이 사회 수요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 조정 메커니즘 한국이 좀 독특합니다.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약간 의원 중심도 아니고 총리가 있어서 좀 애매한 그런 어떤 조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거나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 지금은 시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뭔가 긴축, 정부 재정을 지난번에 퍼주기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줄이자 늘리자 50조도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국채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긴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요구는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버넌스 변화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거는 제가 과거에 썼던 걸 살짝 손봤는데요. 다 아는 겁니다. 짧게. 이게 우리나라 1885년 그 벨이 우리나라 이 고정 임금의 나름대로 그 묘소에서 매일 이게 이 고정 임금이 고고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화기가 우리나라 도입이 된 게 정설입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80년대, 뭐 90년대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제가 대전환기다, 디지털 대전환, 뭐 DX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 각각 상황별로 여러 가지 초기 단계 80년대, 87년 전산은 만들어지면서 그 직전이지만 행정 전산화 계획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가버먼트 IT 플랜이라고 78년에 그러면서 전산망 조정위원회 87년 5공화국 때 나오고 그때부터 약간의 우리나라 PMIS 민간에서 그냥 MIS를 세르큐스의 스튜어트 브렛 시나이더는 PMIS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PMIS는 아마 80년대 초 전산화 지금도 여전히 전산 뭐 전산직 뭐 전산 담당관 뭐 전산실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인터넷이 나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 성숙을 하고 지금은 대전환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고 요 장표가 상당히 정리를 잘해서 제가 우리나라가 48년 한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때 가장 왼쪽에 여러분 최신부라는 데가 초기에 정보통신, 방송은 그때 공보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제일 처음엔 문교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통신 쪽이 5,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94년 12월 그때 YS가 호주 방문을 APEC 총회에 갔다 오셔서 세계화 선언을 하시면서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 그래서 그때 재신부, 상공부, 과기처에 있던 IT 관련 부서를 모아서 94년 12월에 정보통신부가 발족이 됩니다.
그 법 만들고 했던 그 일을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어떤 이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이 방송도 그때 상당히 많이 통합이 됐지만 뭐 여전히 방송위원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학기술은 67년에 과기처가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처가文교부에서 이 기술이 되는데 근데 과학기술부가 98년에 그 다음에 교육인적 자원부로 가면서 이제 2000년에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이 특히 우리 지금 변화는 MB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안전행정부, 지식경제부라고 해서 이 정보통신청의 큰 변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떨어져 나가고 쪼갈라지고 문화부로도 콘텐츠 쪽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부가 생기죠 그때.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후는 지금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이명박 정부 크게 보면 변화 없다기보다는 이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죠. 그게 또 다른 장표가 있는데요. 94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YS 때 정보통신부가 생기면서 쭉 변화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박근혜 정부 때 또 변화가 하나 생기고 지금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와서 전체 정부는 YS 부처만 보면 이 까만색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보면 14에서 15에서 17에서 현재 18, 18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약 없어지고 뭐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변화가 생기겠죠. 조직은 보면 자체 이 조직 구조는 33개, 35개로, 38개로, 그 다음에 40개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개편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나라별로 조직 개편 방식이 다양합니다. 미국은 부처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14개 부처가.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미세한 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 때는 왼쪽 소위 말해서 Y축의 이 미션이나 서비스, 이 미국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이 형법이나 법률에 구현된 미션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왼쪽 한 축.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튜어드십이라 그래서 주로 예산 집행을 어떻게 잘하느냐. XY축으로 해서 각 부처가 조직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A, B, C, D로 나눠서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직, 이런 조직은 살아남고 이 왼쪽 중간 아래에 있는 사회적 이 전환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얼전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처의 많은 업무, 그 부처 실국들은 없어지거나 재편성이 됐었어요. 이 OMB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가버넌스를 얘기를 할 때 앞에서는 좀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개편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게 좋겠는가?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좀 넓게 저도 안전하게 좀 이렇게 넓게 잡았습니다. 한 5개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제가 선대위 활동을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지금 2021년 대선, 2022년 지금 대선은 앞으로 한 50년을 좌지우지할 큰 부분이다. 상당히 큰 시각을 가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에 지금 기업 경영에서 어떤 특정 기업, 비즈니스 전체 시장에서 MIS를 어떻게 경영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할 거냐, ERP가 되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든 그건 기업 측면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부 전체의 이야기라서 분명히 역사적인 맥락, 특히 한국은 정부 역할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상은 당연히 이건 뭐 정치한 부분이고요. 경제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It's economy stupid라고 옛날에 어떤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무장의 측면에 그것도 경제도 그 문화적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기술이라는 측면, 뭐 약간은 상식적인 부분인데 한 이 5가지 분야에 고려를 해서 결론을 만드는 게 좋겠다. 역사 흐름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이게 데런 에스머글루라고 하는 MIT 이 제도 경제학자입니다. IT 되신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과거 한 10년 전에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이게 네로 코리더, 지금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가져왔지만 국가 힘이 큰 중국이나 북한, 과거의 박정희 정부나 이게 나름대로 지금 많은 권위주의 정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 심하게 많은 국가 힘이 큰 쪽. 그다음에 X축은 사회, 시민의 힘이 큰 쪽.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복판에 있는 이게 이제 족쇄찬 리바이어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홉스 이후로 리바이어든이지만 족쇄를 시민사회에 족쇄를 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길로 가야 시장도 성숙이 되고 국가 권력도 통제가 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번 책에 나왔던 게 포용사회와 착취사회. 한국은 과거에 착취적 성격의 제도가 많은 경찰이 무슨 뭐 어떻게 하고 세금 여전히 부정부패는 지금 많은 지적이 되지만 과거에 비하면 혼란해졌는데 좀 더 어떤 시민들의 이 참여가 늘어나는 포용사회로 가고 있는 그거는 이 대론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이 네로 코리다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어떻게 여기 경로 1이라고 되는 게 한국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국가 주도 경제 중국, 인도는 왜 이 족쇄찬 리바이던으로 못하고 성장을 못할 거냐. 시진핑 정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대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국가 힘이 너무 크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상해를 지금 2,500만 원 있는 도시를 저렇게 어떤 한 나라보다 훨씬 큰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인데 지금 통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을 높였고 실물 쪽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균형된 경제, 미국이나 유럽. 뭐 당연히 이 대론이 원래는 터키 경제학자예요. MIT에서. 터키에서 분명히 몇 년 내로 노벨 경제학상을 탈 거다. 그래서 제가 역사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해방 이후 한 50년, 70년이죠. 그런 길 측면에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좀 더 균형된 측면으로 가들 수 있도록 가버넌스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인데 이게 뭐 GDP가 이렇게 노동, 자본, 이 대외 요소, 정부, 플러스 알파. 이건 뭐 거시경제, 이렇게 거시경제론의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그래서 이게 장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 전쟁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충격에서 리세션은 불가피한 거고 지금 트럼프 가장 저점에서 한국은 리커버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짧게 줄일 거냐. 지금 이제 그게 결국은 나름대로 숙제인데 조금 더 좀 쪼갈려서 말씀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장 동력, 우리 지금 현재 당선인도 그렇고 이 성장 동력, 특히 이 잠재 성장률이 보면 지금 2%대 이하 현재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게. 그래서 여성의 경제 참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이 자본의 역할은 한국은 다 개방 경제고 이제는 자본은 상당히 조달할 수 있는데 노동 L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알파, 이 혁신. 이 부분이 지금 시급한 숙제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건 이 교수가 이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작년에 5개 이게 지금 안미 경미가 나오는데 안보 총체적으로 보면 안보 외교는 미국, 우리는 한국은 한미 우리 전쟁 치라고 미국하고 방위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박진 우리 그 의원도 미국 가서 새 정부하고 맺지만 경제는 중국. 지금까지 한 수십 년간 원래 30년이 됩니다. 중국하고 그러니까 경제는 안미 경중인데 지금 이 양극 체제가 중미 이 양극 체제가 우리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안보도 당연히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에너지 지금 뭐 다 아시는 거고 뭔가 과거로 회복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복지 쪽 국민연금도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뭔가 사회 서비스 한 5개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과제를 지금 가버넌스 개편에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게 이 가트너에서 만든 건데 지금 락다운 이번에 상해처럼 이제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리오픈으로 넘어가서 이제 뉴노멀로 넘어가고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리스케일링을 할 거냐, 리인벤트를 할 거냐, 어떤 과거로 폐기로 단순하게 돌아갈 거냐, 줄일 거냐, 아예 그냥 리타이 이 시장에서 엑시트 해버릴 거냐에 대한 선택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 측면은 지금 우리 윤 정부도 그렇지만 이 갈등 이게 작년도인가요? 약간 올해 2018년자로긴 한데 여러 가지 한국에서 뭐 이념, 좌우 여전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오른쪽에 가 있는데
이념 갈등, 빈부, 노사 문제, 그 다음에 세대, 올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남녀, 젠더. 여기 보면 순서대로 아직도 아마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아는 북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상당히 사회 통합 수준이 사회적 신뢰가 높다. 한국은 32위다. 브라질 뭐 바로 앞이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이게 사회적으로 부산의 그 신공항 문제, 방사선 방패장 문제, 4대강 여전히 원전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젠다가 많이 있습니다. 이 IT 가버넌스 할 때 그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제약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고려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기술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뭐 경영정보학회 지금 사실 이게 메인인데 어떻게 디지털 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가버넌스를 짤 거냐. 뭐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 제가 메타코리아 이번에 선대위에서도 우리 당선인 쪽에도 많이 주장을 좀 했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으로 결국은 갔는데 메타코리아도 공략집에 넣었어요. 그래서 메타 이코노미로 가자. 일상과 사이버가 통합이 된, 과거의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일상하고 어떤 이 아바타가 되는 그런 어떤 사이버가 가치 창출이나 뭐 서비스 퀄리티나 여러 가지 지금 NFT나 이런 코인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의 디지털은 DX는 한계는 그냥 아바타 중심의 일상하고 좀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싱귤러리티가 일본의 마사요시가 얘기했던 그거랑 좀 떨어진, 그렇다면 지금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메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 국민 또는 전 가구가 뭔가 지금 실제 속도로, 지금 뭐 5G가 돼서 기가급으로 달성했습니다. 실제 접속 속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조직이 디지털 혁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차 문제. 뭔가 이번에는 과거에 정부가 개입을 세금을 써서 나름대로 정부 개입을 줄이자.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가자는 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주장을 해서 국정과제 조만간에 110개, 15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간접적으로는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디지털 플랫폼에 이 카이스트의 우리 오종훈 교수가 키노트에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윤석열 당신의 말에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TF가 만들어졌어요. 이 TF는 아마 그때 고진 TF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로 그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전자정부 투기 DJ 때 부처를 리더십을 각 부처를 끌고 가자. 크게 보면 4가지 블록. 이게 공공앱, 이 사스, 저 핵심되는 정부,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바타는 그때는 챗봇이었죠. 나와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앱, 뭐 보안이 필요한 앱 마켓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AI다. 데이터 기반. OECD 정부 평가를 해보면 팩트 베이스, 에비던스 베이스드 policy making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이 디지털 플랫폼이 백업해 줄 거냐. 세 번째는 이 데이터 레이크. 지금 현재 문제는 데이터 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업이 AI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정제된 로 데이터지만 어떤 이 AI를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활용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민간, 계속 윤 당선인도 민간 시장을, 지금 공공의 IT 예산은 5조쯤 되는데 5년 뒤에 한 10조로 늘리자. 그거를 정부가 통합전산센터,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지만 최근에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쪽으로 다 넘겨주자. 보안이나 정부는 표준이나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수위에서 요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버넌스 또는 팔리시 메이킹을 할 거냐가 중심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가버넌스에 논의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지난 1월 20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실감, 요즘 뭐 여러 가지 3D나 이렇게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메타, 그다음 아바타 현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공간 넘어서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뭐 NFT가 최근에 워낙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이, 현실과 가상이, 어스2처럼. 하나는 제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최근에 지난 2013년, 사실은 꽤 됐습니다. 우리 여기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교수님이나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ISO TC 테크니컬 커미티 279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 how, 메소돌로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GE는 뭐 이렇게 한국의 삼성은 뭐 맥킨지는 컨설팅 펌이 그런 어떤 현대는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컨설팅 펌을 사서 할 수 있지만 중견, 중소, 소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방법이 없었는데 그거를 풀자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 쪽에 중심이 돼서 비즈니스 스쿨 중심이 돼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논의가 2013년 이후 있어서요. 지난 한 8년간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9년 말부터 2020년, 2021년 나오면서 보면 56,000 시리즈가 지금 그 Fundamentals and Vocabulary 용어 그다음에 56,002, 56,003, 4, 5 KS 시민은 거의 끝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올해 아마 조만간에 KS로 나올 텐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만든 그런 국제 표준이고요. 그거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거를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노베이션 포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스쿨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제 혁신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런 어떤 이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정치 얘기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 경영, MIS 이렇게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는 사실 회사 안에도 팔리틱스는 있습니다. 오너 한국 특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지금 공공 가버넌스 쪽에는 정치 역량이 이 민간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박순정 우리 지대넷 지금 편집국장 하시는 분이 재작년인가요? 논문을 써서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어떤 IT 가버넌스가 어떻게 됐냐. 왼쪽에 이 프로세스를 보면 어떤 맥락, 그 정책에, 이 가버넌스 정책에,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있어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정부와 시장, 기업과 여러 언론, 이해단체.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창, 이게 멀티플, 아무튼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학, 한 킹덤, 제임스 존 킹덤이라는 분이 만든 그런 어떤 기회의 창.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프로세스에 오른쪽에 보면 5개 주로 행정기관, 정부 지금 공무원, 나같이 공무원, 언론, 그다음에 전문가 유관 단체, 거기에 아카데미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 편에 방송통신사업자로서 이건 기업들, 주로 방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T 기업들. 제일 밑에 이게 이제 정치.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느냐. 일기 아까 정보통신부라고 하는 게 2004년 12월 그때 YS가 개혁 혁신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세계화 선언을 그때 하면서 구시대적 정부 그 앞에 뭐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는데 청산하자 정보화 세계화 초고속망 계획이 나왔죠. 그런 어떤 배경에서 나름대로 방통위 요거는 이제 저 2기 때 MB 때죠. MB 때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미래창조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배경이 환경이 작동을 해서 가버넌스가 된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A형, B형. A형은 좀 집중형, 흔히 말하는 독임형으로 대선에서 공약을 하고 인수위나 여기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법이 만들어서 가는 이게 YS 박근혜 문제 현재까지 이번에도 모르죠. 좀 다른데 근데 B형은 보면 인수위나 이런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있고 인수위 때도 물론 만들어지면서 분산을 쪼갈려져 버리는 MB 때가 그런 어떤 정보통신부 없어지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 방통위, 그다음 행정안전부, 문화부 쪼갈려졌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정보통신부를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김영삼 저 정부는 대선 때라기보다 그 직후 1년 지난 다음이긴 합니다만 인수위 때 만들어서 국회에 갔었던.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에 정부 그 전에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방통위로 쪼갈려져 버린 뭐 그런 어떤 사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좀 하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집중형으로 독임제로 이렇게 처음에 과거의 최신부 상공부 과기제 이거는 이제 과거의 94년 이전
근데 지금 이제 YS 때 집중호우로 왔다가 이명박 정부 분산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박근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래창조부 또는 과기정 집중호우로 와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갈 거냐? 뭐 요 패턴대로 간다면 분산형으로 갈 텐데 아마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일단 현재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기정 동부로 현재는 갑니다. 6월까지는.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논의됐던 게 디지털 혁신부 얘기가 있었어요. 부총리급으로 가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혁신 과학기술부, 뭐 현재 약간의 일환의 변형. 그 다음에 방송 부분을 넣어서 미디어까지 넣자. 그 다음에 5화는 산업부와 그다음에 문화부라 이런 조그만 소수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구조의 가버넌스의 한 부분일 뿐이고 조직을 바꿔서도 실제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십, 특히 장관, 첫 정부의 초대 장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어떤 역량, 컴피턴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참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2년 지금은 현재 가버넌스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은 앞으로 20, 30년간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어떤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GBC라는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한다면 G7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안철수 그때 이 지금 위원장이 555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니 지금 AI, NFT, 메타 지금 우리 IT 쪽에는 이런 어떤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거를 어떻게 강점을 살려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고용이나 청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통합 문제까지 인프레, 뭐 청년 부동산,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갈등 여러 가지 고령화, 뭐 계층 간, 지역 간, 젠더 이런 부분들을 좀 디지털이 다 풀 수 있다. 그거는 무리일 것이지만 어젠다를 잘 정리를 해서 기여를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상당히 밝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시간을 지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벽에 저 시기를 보니까 이제 40분이네요. 이 정도 기조를 하면 아마 아까 우리 저 사회적 서 교수님 말씀처럼 제 역할을 한 걸로 아닌가 싶고 뭐 토론을 듣고 또 Q&A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논의가 경영정보학회, 뭐 예를 들면 정치학회, 무슨 뭐 또 경제학회, 사회학회 많은 아카데미아의 전문가들이 가버넌스나 관련되는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특정 소수나 이런 분들이 지배하는 그런 쪽보다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 그룹들 또는 어떤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논의를 거쳐서 어떤 가버넌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성주 본부장님 아주 소중한 말씀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어렵다 했는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저는 고개가 계속 끄덕끄덕거려지는 그런 수준이고 명쾌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IT가 새 정부에서 반영되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큰 맥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소중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정 토론, 전문가 토론으로 좀 옮겨갔으면 합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전문가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서강대 교수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황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IT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다 보신 분이라서 아주 정부를 거쳐서 흘러온 역사와 우리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마지막 부분에 너무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저희들 보고 답을 얻으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부터 쭉 해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IT 거버넌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목표라는 게 존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IT 자원과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책임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안에는 경영진, 이사진, IT 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 얘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조직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 구성 요소가 리더십, 조직 구조, 프로세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얘들이 뭘 하는 거냐? ISO 38500에 보면 주로 이 거버넌스는 평가, 지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아까 우리 강성주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IT와 전략의 연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가치 전달 체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원 관리,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차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는데요. 피에르 피터스의 2000년 논문에 보면 결국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거버넌스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 거버넌스가 정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거버넌스는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가 아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 행위자로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NDP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NDP의 두 번째 보시면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강성주 본부장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이 정부, 새로운 정부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정책 목표가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 제가 아는 바로는 불평등 해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사람 육성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의 탑다운 방식, 정부 주도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IT 거버넌스의 리더십과 조직구조 프로세스의 모습이 대충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의 경우는 이제 어떤 부처가 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처의 정보통신 기능이 다 존재를 해야 하고, 다시 말해서 IT 전략이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를 해야 하고, 모든 부처에. 왜냐하면 디지털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정책과 이것을 IT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처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체계적인 어떤 위원회 체계로 가져가서 그것이 예컨대 디지털 혁신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것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 즉 부총리 같은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청와대 직속위원회로 그러한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각 부처는 이게 조직 구조는 매트릭스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부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T 정책과 IT 정책을 연계하는 구조로 이 디지털 혁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위원회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민관이 합동으로 또는 뭐 산이라고 산학 관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의 리더십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조직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물론 이제 IT 리소스를 담당하는 조직 하나로 통째로 담당하는, 더군다나 이제 G클라우드로 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IT 리소스를 관리하는 조직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실행단으로서. 근데 이제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IT 정책이
IT 정책 정부의 한 단위 부서로서의 정책 부서로 존재해 왔는데 그렇게 존재하면 더 이상 이게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인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건 저는 사실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러한 어떤 그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던 게 국민청원 게시판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디지털 정부 플랫폼에서 보여주신 공공 사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앱 자체가 공공 서비스를 하는 앱 자체가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경쟁을 통해서 선택되는 구조로 프로세스가 설계가 될 수 있겠고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IT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IT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말씀드린 대로 피에리의 정의 그리고 UNDP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또는 그 흐름에 맞춰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처럼 이 기가센 국민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얼마나 잘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여기까지 일단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이후에 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충북대의 김태성 교수님 지정 토론 있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했던 내용들을 김용진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키워드를 부연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거나 또는 제안을 드리거나 또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내용이라서 30-40분 동안에 저희가 전달을 받고 이해를 하고 하긴 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드린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먼저 제목이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본부장님이 찾아보신 또 아마 전문 연구진들이 다뤘던 용어인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행정 쪽에서 다루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보니까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국어 사전을 보니까 조금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통 거버넌스를 어떤 분야에서는 지배구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지배구조보단 의사결정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버넌스의 국어사전에서의 정의에 키워드들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원이 여유가 없고 항상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투명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현상을 정확하게 가능하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는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파악을 근거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많지는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얇고 길게 IT 담당 부처와 일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IT 담당 부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부의 출범 이후로. 최신부는 IT 담당 부처라고 이건 조금 애매한 그런 거였으니까 우정부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IT 담당 부처가
2000년 정도에 출범한 이래로 그때는 영역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정보통신 산업이라는 게 명확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담당 부처라고 할지 아니면 IT 담당 부처라고 할지 아니면 정보통신 담당 부처라고 할 때 우리가 2000년 즈음에 정보통신이라고 썼던 부처의 명칭이 지금 동일한 부처의 명칭을 쓴다고 하면 그 당시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T 담당 부처가 예전에는 고유한 영역, 보통 이걸 산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 중심의 부처의 역할에서 영역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여러 정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주요 핵심 기능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우리가 수요가 확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예상하기보다는 이게 50년대, 60년대 미국 중심으로 했던 제조업체들이 많이 했던 가정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어려워지니까 70년대 미국 업체들이 일본 업체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요가 불확실하다라는 가정하에 뭐 미국에서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에 가셔가지고 적용했던 게 도요타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 7, 80년대 그 일본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많이 도왔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또 양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분야 간 경계가 모호하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 범위나 또는 수량을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당선인 중심으로 한 지원하시는 분들의 IT와 관련된 수치 중에서 보시면 10만 정보보 인력 양성, 100만 IT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좀 이쪽이 전문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우 위험한 양적 목표다. 첫 번째는 그 근거가 된 통계 자료들이 하드 데이터가 아니고요. 의견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경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방식에 의해서 수집된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정량화된 목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미약하다. 근거가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IT 인력이라는 정의도 매우 모호한 것 같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경계간에 모호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으로 모호해지고 있는데 IT 인력을 공급 중심으로 정의한 거를 목표한다는 게 좀 오히려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리소스를 투입한다고 한다면 이 거버넌스에 조금 왜곡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도 매우 짧게 불규칙으로 변한다는 것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뭐 자료에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그 발표자께서 제공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설명학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공공 데이터를 공공 쪽에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주 매우 신선하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그 정책 중에서 그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머리로 짜내야 되고요. 공공이 공공 쪽 쓰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창의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공에서 공공이기 때문에. 근데 공공의 서비스를 민간의 자원, 리소스를 이용해서 제공하겠다. 매우 그 발상의 전환,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랄지 새로운 뭐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조직 또는 IT 부처의 기능은 여러 가지 수요의 불확실성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요 두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불확실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심지어는 현재 발현되지 않은 수요를 발굴해가지고 영역별로 주무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수월성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IT 또는 디지털 쪽에 센터 오브 엑설런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역할을 민간에서 누가 하냐면은 컨설팅 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IT 쪽에 또는 디지털 쪽에 컨설팅 조직의 역할을 범정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영역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렇다 한다면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편될 수 있는 디지털 관련된 중후부처의 이름은 디지털 혁신 및 확산 정도의 부처 이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가 토론은 마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이제 발표자님께서 우리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주로 제한적 성격이라 반론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김영진 교수님께서는 민간 주도 역할을 많이 좀 넓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정부 차원의 CIO 이런 부총리에 대해 말씀을 주셨고, 디지털 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매트릭스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김성태 교수님은 투명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민간 클라우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수요 예측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새로운 조직, 정부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김용진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혁신위원회에다가 확산이란 단어를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언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정리하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 강성주 본부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부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토론. 이게 엊그젠가 이주연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해를 하고요. 일단 이 김용진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짧게 이 장표까지 만드셔서 어떻게 지금 목표, 아까 공정과 상식, 뭐 격차, 뭐 이렇게 신산업 등등 해서 목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 그다음 그걸 IT 가버넌스 어떻게 담을 거냐, 조직 외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 뭐 그 외에 뭐 역량이나 다양하게 아무튼 붙일 수 있는데, 어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거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이 독임제냐 또는 위원회 형태냐 뭐 이렇게 갈 때 한국은 전통이 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정부 운영을 독임제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있죠. 지금 인권위원회부터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뭐 감사원도 원장이 있지만 감사위원회, 가보면 경찰도 경찰위원회, 곳곳에 위원회가 있지만 국무회의라고 해서 그건 헌법에도 나오는 위원회가 있지만, 한국 문화는 이 위원회는 좀 보조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적인. 장관이 책임을 짓고 대통령이 지고 5년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는 이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 지금 현재 이건 맞다 틀렸다 이런 부분보다도 회의장이 맡아야 될 역할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낼 거냐, 사회적 통치 구조를, 어떤 주어진 미션. 저는 그걸 아까 한두 개 뭐 여러 가지 큰 얘기 있었지만 메타 코리아 그 우선을 씌워서 메타 정부, 그다음에 메타 병원, 메타 학교, 메타 대학, 그다음에 메타 공장, 뭐 메타 홈 등등등, 저는 한 10개 정도를 국가적으로 추려서 지금 이 IT 가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젠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거라기보다는 실행 차원에서 5년간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죠. 그걸 전체 묶어서 그냥 메타코리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은 좀 부연을 하면 80년대 이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는 걸 10년을 했어요. 87년에서 96년까지. 그때 한국전산원, 지금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NIA가 바뀌었지만, 그때 민간에서도 MIS 연구가 이제 기업 경영에 중요한 CIO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국도 뭐 약간은 늦었지만 EDPS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산망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한 10여 년을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게 끝나면서 초고속망 사업,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 어떤 정부가 한 5년 대부분의 기간을 어떤 어젠다를 하나를 들고 그걸 하자. 그랬을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많이 윤 당선인은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많은 토론도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메타 코리아를 한번 5년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메타 코리아가 뭡니까? 메타 코리아는 이제 큰 우산인 거죠. 그 안에 메타 정부도 있고 아까 말한 다양한 메타 뭐 제조 기타 등등 넣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지금 디지털 뉴딜 이 부분은 코로나라고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말 그대로 뉴딜이 뉴즈베리 대통령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뉴노멀이,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도 많이 확진자 나오곤 하지만 뭐 거의 지금 5월 취임식 때는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지난번에 CES 가보니까 미국은 애들이 거의 마스크를 밖에서는 안 껴요. 실내에서도 영업 제한 아예 없고 100명, 200명 뭐 마스크를 물론 해외에서 온 사람 많이 끼지, 물론 그때 오미크론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 많이 뭐 감염도 되긴 했습니다만 사회적 감염 체계나 관리 체계가 많이 그때부터 벌써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면 어떤 기치를 들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위한 가버넌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민간 합동이다. 그건 뭐 이미 말씀을 사실은 하셨고, 그 다음에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처음에 지금 인수위 현재 체제는 이제 탑다운입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아까 뭔가 다양한 그 운영 측면에서 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 아까 그 국민청원제 뭐 몇만 명 넣으면 된다는 걸 수시로 우리 TV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어떤 이 바텀업 차원의 개개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거를 수용을 하고 풀어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김현희 교수님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지금도 사실 현재 뭐 금융위원회도 통해서 실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한 철학은 제가 들으면서 아까 지난주에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회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했는데 거기 인수위 사람들,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뭐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 이영희 의원, 무슨 뭐 김영식 의원 등등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 뭐 이준석 대표도 오고 등등 해서 가버넌스가 현재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분들도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이거는 지금 취임하더라도 청와대에 붙여서 민간위원회랑 같이 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우리 김태성 교수님 말씀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가자. 저도 이게 포텐셜이 큰데 이 정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K웨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기상청에 과거에 어떤 이 기상 통보관 예보관이 했던 것들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K웨더라고 하는 회사가 기상청 데이터와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 사장님이 MIT에서 상당히 기상이나 이 화학을 하신 분이라서 그분 자신이, 그다음에 미군이나 많은 소스로부터 모아서 이 지금 기상청이 제공해 주는 것 훨씬 뛰어넘는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지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10년까지 되나? 이게 성공 사례가 그 말고도 사실 꽤 많은데요. 이 어떤 필수적인 군대를 어떻게 하고 경찰이 어떻게 범죄를 쫓고 뭐 이렇게 하는 국가의 필수적 기능은 시장 이렇게 이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전자정보, 디지털 정보의 서비스는 민간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분야에 쭉 있어봤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김태성 우리 교수님의 거에 대한 제 코멘트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약집에 보면 지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사는 게 한 5조쯤 됩니다. 정부가 IT 쪽에 쓰는 예산이. 근데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다양한 그 뭐 메타코리아가 대한 거든 뭐 다양한 어떤 거가 되든 그걸 더 많이 해서 어떤 공무 숫자를 늘리고
어떤 정부 자산을 획득을 해서 컴퓨터 뭐 그걸 임차하도록 했든 간에 그걸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대국민 서비스가 되는 거죠. 공적인 성격이 있으면 세금을 주고 그걸 사서 또 사거나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뭐 5년이든 10년이든 독점권이라 해서 정부는 표준을 만들어주고 요구 조건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솔루션은 공무원은 암만 해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찰 소방이 쓰는 우리나라 경찰 13만 소방이 쓰는 한 소방청이 지금 한 5, 6만 원 되죠. 그 다음에 119나 뭐 군에서도 해서 한 20만 명이 쓰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재난망이라고 그러는데 PSLT라고 제가 지난 한 5, 6년 거기 인볼브를 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정부가 공무원이 경찰이 특히 경찰이 그럽니다. 범인을 잡고 음주 측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해야지. 제가 미국도 그때 이 덴버나 그다음에 뉴욕이나 가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을 해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랑 다른 것은 우리는 이쪽 광화문의 청사, 세종청사, 이제 대구 삼청사에서 전국에 기지국 2만 개를 설치를 했어요. 전국 공적인 통신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세금이 지난 7, 8년간 1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좋다. 이 경찰이 개인정보나 범죄정보 이런 거 절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나는 이게 정부가 하면 안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거고 기술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완전히 특정해 주면 만약에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으면 공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된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지만 이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범인은 그 위에 날고 다니는데 그 밑에 그런 식으로 이 정부 서비스 중에 많은 지금 이건 경찰의 사례입니다. 이것조차 민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공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안 해온 건 아니지만 좀 철학을 바꿔야 된다. 확. 그리고 그 가버넌스가 그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위원회냐 독임제냐.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좀 이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건 됩니다. 하지만 추진력은 지금은 이렇게 누가 뭐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나토라고 해서 노 액션, 토크 온리 뭐 과거에 여러분들 언론에 그래서 토크하고 디스커션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는 위원회 조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금융위원회든 공정거래위원회든 많은 사람 중지를 모아서 가지만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가서는 상당히 늦어요. 효과성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도임제가 위원회 형태로 청와대나 컨트롤 타워에서는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액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독임제 형태가 좋겠다. 지금은 대선 기간에 공약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를 표로 찍어주세요. 상품을 팔았고 국민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거를 액션을 해서 5년간 빼빠지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지금 5년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 지금 아까 제가 초고속망 그때 2005년 6년 미국에 알고 그 클린턴 정부가 자기들이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그때 인터넷이 물론 팀 벌러스리가 그 전에 스위스선에서 그 프로토콜 자체는 나왔지만 그때 전체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한국이 그 옛날에 뭐 천리안 하이테이 나오누리 2200, 2400, 9600 그럴 때 인터넷으로 점벌 하는데 밑에 인프라 하이웨이를 만들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15년 계획을 만들어서 착착 10년 만에 물론 이 전국 초고속망을 완성을 했습니다만 그처럼 지금 5년을 보고 나름대로 메타코리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기술 발전이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번 대선 기간 그 전에도 학교 국내 해외 얘기해 봤을 때 메타코리아 어떠냐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당히 신선하다. 그 안에 소소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의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서 지금은 5년간 뛸 때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독임제 성격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름 뭐 아까 우리 디지털혁신부 또는 혁신확산부 뭐 좋습니다. 뭐 그거는 이름을 좀 다양하게 여기는 컨센서스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좀 토론을 하고 위원회 형태로 해서 민간이 반드시 들어오고 그다음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 국민청원이 되든 뭔가 다양한 인풋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각 부처에서는 독임제 형태로 실행력 있게 가는 그런 가번 형태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제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 제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생각은 그런 부분이고 다시 한번 좀 나는 이 정부 학회 뭐 다른 다양한 아카데미아 모임이나 제가 가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가버넌스 중요하다. 그래서 논의 지금 초기니까 아직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나는데 일단 관심을 좀 가져서 잘 될 수 있게 좀 가지고 그다음에 5년간 이 지금 우리 뭐 역사상 이게 뭐 바이오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업도 많고 한데 디지털은 우리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아카데미 전문가 그룹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얘기를 좀 해주라고. 잘못됐든 충고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면 좀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다시 드리면서 제 뭐 간단한 뭐 코멘트를 할까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질의형 토론에 대해서 부연 설명 또 전체적으로 잘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신 두 분께서 부연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교수님.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강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뭐 100%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한번 이제 메타 코리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할 때 이게 가장 목표가 이제 중요하니까 공정, 통합, 안전 뭐 이 정도까지 친다고 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분야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통에 묶자 온디맨드라고 하는 틀. 그러니까 사실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는 퍼블릭 온디맨드, 퍼블릭 서비스 온디맨드인데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문제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서 풀어줄 수 있는 구조로 우리의 모든 리소스가 재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가 갖고 뭐 프로세스 자원은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IT 자원들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하고 그리고 디지털화를 해야 돼서 요 구조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거버넌스 이 수요 쪽 거버넌스와 공급 쪽 거버넌스가 양쪽 사이드가 만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독임제로 하면 굉장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 모델이 이제 뭐 사실은 금융위원회 모델에 작동을 하는 분야와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재부 1차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의 잘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재부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하고 뭐 비슷한데 뭘 내가 또 들어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총재나 금감원장이나 예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면 아직 금융위원회는 민간 자체는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민간을 대표하는 사실은 비상임위원인데 이 구조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면 충분히 예컨대 이제 부총리급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단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각 부처 정책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거든요. 디지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를 이게 고민을 해보면 어쩌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실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보강하는 방식의 위원회로 좀 조직 구조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충분히 감안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 예. 제가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액팅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위원으로 정부위원회 사실 금융위원회는 실행기구예요. 아까 말한 제가 많은 지금 정부에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 뭐 600몇 개가 되는데 대부분은 심지어는 국무회의조차
제가 몇 번 뭐 가보고 과거의 경제장관 회의, 지금 이제 비상경제 뭐 대책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문회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지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거는 행정인권위원회나 실제 행정기관이에요. 개인정보위원회나 이게 행정기관이라서 그다음에 그런 위원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 특성이 인권이다, 뭐 금융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정이다 이런 부분은 페어네스가 이펙티브나 또는 이피션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디지털 부분도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좀 컨트롤 타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민간 뭐 위원회를 아까 이제 지금도 구성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우리 금융위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존재감이 없다, 실행력이 떨어진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어떤 일단은 인사 문제도 나름대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운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의 성격이 대통령 뭐 영으로 뭐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했지만 그 자체가 정부의 각 부처의 활동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문 역할을 보고서 내고 회의는 하고 해요. 그 남 보고서 다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실행하고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충분히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운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데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게 청와대실이 안에 안 있고 밖에 있다가 보니까 실행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 정부에서 대통령실 안에 민간위원회를 놓고 거기에 특히 IT나 디지털 쪽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를 좀 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아까 그 디지털 플랫폼 감 정부의 키 플레이어로 그거를 거기 대통령실에서 넣어주고 거기서 정리가 되고 했던 것들은 부처로 나름대로 링크를 해서 국정과제 뭐 관리 시스템이 되든지 뭐 옛날에 진대재 장관 할 때 그 청와대 이 지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임명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그런 건 이제는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밖에서 목소리만 내고 조용 아름다운 이쁜 정말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실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그게 바로 국무회의가 되든 각 부처로 또 아까 정통부는 뭐 복지부는 무슨 뭐 어디 금융위원회는 그래서 뭐 NFT 거래를 하자 5천만 원 미가세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아이코도 하고 직접 그걸 통화로 인정을 하자 그 돈 빼내고 놓고 하는 거를 ISMS나 통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풀어라 우리가 5년간 해서 지금 세계 몇 년 전에는 세계 우리 같이 젊은 애들은 1등인데 지금 다 빗썸이나 요즘 하루에 한 달에 조 단위가 지금 우리 증권시장보다 기능 사실은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나름대로 덮어두고 있단 말이에요. 꺼내가 토론을 하고 정리가 되면 자 이거를 1년간 2년간 자 운영을 한다. 합법화하겠다. 소득 있다.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과세는 한다. 투명하게 하면 지금 하면 된다고요. 자꾸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게 자꾸 서버나 외국에 두고 그러려고 하는 게 자꾸 그런 거를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제약시한다 그럴까? 그런 문화가 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는 널뛰기 토론해서 정리를 하고 자 앞으로 2년, 3년간 이걸 하자. 그 결과 또 문제가 있으면 가자. 나는 그러한 논의 구조, 그것이 결국 가버넌스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 독임제를 해야 된다. 뭐 이게 맞다. 이런 부분은 떠나서 조금은 넓게 토론하고 정리를 하고 거기 1차 정리가 되면 부처로 그게 그대로 가서 숙제를 해서 숙제 검사를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장관이 되든 누가 책임 인사에 와서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왜 안 되냐? 실제로 실행이 없어. 예산이 부족이냐? 법 때문이냐? 그럼 그걸 뜯어 고치고 그런 거를 해야 한국같이 지금 우리 5천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14억이 있고요. 미국에 4억, 5억이 있습니다. 우리 역할에 중간에 찌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참 일본에 지난번에 소부장 그 뭐 소소한 요소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세계 경제에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어차피 다른 나라도 경험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일찍 함으로써 좀 벌어야 될 시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3%또 2%대 뭐 지금 여기 있지만 젊은이들 졸업하고 하면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연세 드셔도 60세, 65세 돼서 일할 뻔한데도 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사회적 일자리가 되든 진짜 좋은 일자리가 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가버넌스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 그런 부분을 해보자. 제가 약간 얘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태선 교수님 혹시 부연 말씀 없으실까요? 아니 뭐 제 에피소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주연 교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토론자이신. 그 저희가 이주연 교수님 들어오신 걸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선주 본부장님과 또 김태선 교수님, 김영진 교수님 발표 토론을 보면서 사실 시작할 때 이 주제가 이게 50분, 90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9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처음부터 저희 이 과정을 쭉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또 토론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분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주연 교수님 정리가 되셔서 토론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토론 대신에 질문을 좀 짧게 해주셔야 저희가 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덕현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네, 얘기 드릴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뭐 강공부장님이나 김 교수님이나 또 다른 교수님들, 서 교수님 포함해서 오래간만에 뵙고요. 저는 정년 퇴임하고 지금 그 학교 강의하면서 뭐 집필 작업하고 사실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설 입장도 아니고 주제도 아닙니다만은 경영정보학회는 또 저도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봤고요. 짧게 한 5가지를 제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한 5분쯤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우선 김영진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조직 측면에서 매트릭스는 전 적극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 조직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벤치마킹 해봤으면 하는 사례로는 핀란드의 공무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지금 IT 아키텍처 같은 거는 1997년에 연방정부 CIO 협의회가 만들어낸 기술적인 산물이 민간까지 확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버넌스 논의가 지금 구조에 치우쳐 있는데, 구조는 적어도 현재 같은 어떤 컨트롤 타워 개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구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프로세스로 보시면 어떨까. 뭐 금융위원회가 단계별로 계획이든 실행 또 통제 단계에서 중요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하나로 묶는다는 발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놓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재편성하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김영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 혼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마셔라. 뭐 당선인께서도 민간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고 민간과 정말 역할 분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기술과 경제와 사회 쪽에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를 저는 기술자들이 독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들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프로세스가 IT 측면에서는 애자일 프로세스 또 뭐 워터폴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해서 가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자일은 수요가 있는 곳에 빨리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R&D 뭐 메타버스 많이들 떠드는데 기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건 워터폴 같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 본부장님이 메타를 얘기하시는데 제 대학원 논문 주제가 메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모델에서 메타라는 개념을 생각한다고 보면 컨셉추얼 레벨의 프레임워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MIS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로지컬한 뭐 릴레이셔널 모델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되고, 그걸 피지컬한 DB로 구현하고 이렇게 가는데, 로지컬한 모델 이전에 저희는 컨셉추얼한 프레임워크의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누구나 다 플랫폼을 만들고 앉았다는 거죠.
플랫폼은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 프레임워크 그런 걸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본부장님 얘기하신 그 혁신 경영, 저도 지금 퇴임 후에 한 3년째 혁신 경영을 위한 나름대로 그 책을 좀 써보고 있는 중인데 경영정보학회에서 그런 쪽의 그 연구나 방법론을 좀 해주셨으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과 기업의 현실 문제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AI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IoT가 제조 현장에서는 또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IoT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혁신 경영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코멘트성 말씀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안 해주셔도 답변은 뭐 안 네, 해주셔도 양해 말씀을 상정합니다. 드리고요. 네. 지금 이주영 교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주영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주영 교수입니다. 오늘 아주 공학 인증 평가가 해서 평가가 지금 끝났습니다. 본래가 이제 4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끝나도 지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보니까 새 정부의 디지털 정부 IT 규제 완화가 주제인데 저는 그 크게 볼 때 디지털 플랫폼 그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느 한쪽의 행정 서비스만 치우치면 안 된다. 결국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해서 국가 차원에다가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규제 완화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것은 규제 완화 이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규제 혁신을 가로막는 3대 함정을 극복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기득권층에 이어 상충되는 추구 함정에 가로막히면 안 된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규제가 기득권층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론 조성에 반대 무산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자주민증 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그죠? 여론에 막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전자 여권, 전자 주민증, 스마트 ID 카드가 통합된 시대가 오는데 현재 이런 전자 주민증 원격 진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시민단체 여론 조성이 막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된다. 그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국회에서 지나친 정쟁에 따른 입법 항쟁에 가로막히면 안 된다. 보는 것이 우리가 그 법률안을 만드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에서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해. 20대 국회에서 연간 평균 법률에 1,705건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연간 221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84건, 영국에서 36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 1,705건이 대부분 규제로 선제가 작용이 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법률안을 오면은 이걸 뭔가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규제 영향 평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이 내놔도 이런 그 규제 영향 평가를 하고 규제 일몰제 도입하고 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이념에 기반을 둔 독단적인 신념 함정에 가로막히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규제 혁신을 하는데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이익을 준다는 일부 특혜론 논리 이런 문제. 지난 우리가 저희 타다 문제를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경우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지만 국가로 볼 때 진정한 본질적인 규제가 혁신이 됐을 때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간의 함정 때문에 그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른 토론이 계속 연극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정부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얘기, 정말 디지털 거버넌스 또 이런 것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 강순주 본부장님께서 정부를 대신해서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시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모두 정말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오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